도시는 불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라졌고 구조 요청은 외면당했죠. 그때 단 한 곳만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모두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여긴 왜 무사한 거죠? 그리고 옥상 위 하얀 복장을 입은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손엔 총도 방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뒤돌아서기 시작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은입니다. LA 차이나타운 인근 병원에서 응급실 수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죠. 20년 넘게 응급실에서 일하다 보니 몸이 시계처럼 정확해졌어요. 베트남전에서 돌아오신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전쟁터에서든 병원에서든 시간은 생명이라고 말입니다.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뉴스를 켰는데 화면 가득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단속 발표가 나오고 있었어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 중 상당수가 불법 체류자들이거든요. 그들에게 병원은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말이죠. 병원에 도착하니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던 미겔 아저씨가 보이지 않았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정기적으로 오시던 분인데 벌써 3일째 안 보이셨습니다. 간호사 동료 수지가 말했죠. 어제부터 히스패닉 환자들이 급격히 줄었다고 말입니다. 오전 10시쯤 되니까 더 이상해졌어요. 평소 같으면 응급실이 북적거려야 할 시간인데 텅 비어 있다시피 했거든요. 응급실 의사 김 선생님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적 없이 조용한 게 오히려 불안하다고 말이죠. 점심시간에 차이나타운을 돌아보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상점 주인들이 문을 일찍 닫고 있었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 표정이 경직되어 있었어요. 한인 마트 김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병원은 괜찮냐고 말입니다. 오후가 되면서 응급실로 들어오는 환자 수가 더욱 줄었어요. 평소 같으면 교통사고 환자나 응급 환자들로 바쁜 시간인데 너무 조용했습니다. 간호사들끼리 농담했죠. 폭풍 전야 같다고 말입니다. 그때는 정말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저녁 7시쯤 되니까 뉴스에서 시위 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평화로운 시위였는데 점점 과격해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동료들과 함께 뉴스를 보면서도 아직은 우리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차이나타운까지는 오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10살 때 아버지 손을 잡고 미국에 왔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낯선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됐어요.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집에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뒤척이다가 결국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병원으로 나왔어요. 거리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출근길 차들로 붐벼야 할 시간인데 도로가 텅 비어 있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하니 야간 근무했던 동료들 표정이 어두웠어요. 밤새 응급실로 오는 환자가 거의 없었다고 했습니다. 야간 근무 간호사 미나가 말했죠. 이상하게 조용한 밤이었다고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든다고 말입니다. 오전 10시쯤부터 상황이 급변했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소방차인 줄 알았는데 점점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늘어났습니다. 응급실 창문으로 내다보니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어요. 차이나타운 쪽에서 말이죠. 갑자기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젊은 흑인 남성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피가 흐르고 있었고 옷도 찢어져 있었어요. 저는 즉시 휠체어를 가져와서 앉혔습니다. 마커스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다고 자신은 그냥 지나가다가 맞았다고 말입니다. 상처를 소독하면서
마커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어요. 처음엔 평화로운 시위였는데 누군가 돌을 던지면서 상황이 급변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최루탄을 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말이죠. 마커스는 도망가다가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던 거였어요. 정오가 지나면서 병원 밖이 점점 시끄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급실 창문으로 보니 상점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한인 마트 앞에서는 김 사장님이 황급히 철판을 덧대고 계셨어요. 오후 2시쯤 되니까 더 이상 상황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주변 상점들에서 약탈이 시작됐거든요. 편의점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이 물건을 들고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김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고 폭동이 시작된 것 같다고 말이죠. 그때 병원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경찰서에서 통보했다는 거였습니다. 당분간 이 지역에 경찰 지원을 할 수 없다고 각자 알아서 안전을 지키라고 했다는 거예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경찰도 포기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병원을 지킬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오후 4시 병원 이사회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오늘부터 병원을 임시 폐쇄한다고 말이죠. 저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병원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말이에요. 다친 사람들은 어디로 가라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사장님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직원들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폭동이 진정되면 다시 문을 열면 된다고 말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다른 간호사들도 대부분 집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된다는 거였죠.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아이들이 무서워서 울고 있다고 빨리 집에 가야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동료들의 마음도 이해가 됐지만 뭔가 잘못된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가 베트남전에서 돌아와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전쟁터에서 도망친 군인은 평생 후회한다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도망치면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퇴근 준비를 하는 동료들을 보면서 갈등이 깊어져요. 집에 가서 안전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이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커스 같은 환자들이 또 올 텐데 병원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후 5시쯤 되니까 대부분의 직원들이 집으로 떠났습니다. 간호사 15명 중에 저를 포함해서 겨우 4명만 남았어요. 김 선생님과 박 선생님, 그리고 인턴 이 선생님까지 해서 총 7명이었습니다. 정말 초라한 숫자였죠. 남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했어요. 정말 여기 남을 거냐고 물었습니다. 간호사 존 박이 말했어요. 자신은 해병대 출신이라 이런 상황이 익숙하다고 끝까지 남겠다고 했습니다. 간호사 린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에게 전화해서 양해를 구했다고 말입니다. 김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정말 안전할지 확신할 수 없다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말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지금 도망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말이에요. 해가 지면서 병원 밖이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상점들에서 나는 화재 연기가 짙어졌고 사람들이 고함치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존박이 제안했습니다. 교대로 망을 보면서 밤을 새우자고, 혹시 모르니 비상계획도 세우자고 말이죠.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병원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이에요. 총도 없고 경찰 지원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을 구하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배운 용기를 저는 병원에서 배우고 있었던 거죠. 밤 10시쯤 되니까 정말 무서워졌습니다. 병원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거든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횃불을 든 사람들이 거리를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존박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 해야 한다고. 그냥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물었습니다. 뭘 할 수 있겠냐고 말이죠. 우리는 의료진이지 군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존박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병원 옥상에 올라가서 의료진이라는 걸 알리자고 말이에요. 큰 천막이나 현수막을 만들어서 병원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자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병원 창고에서 흰색 천을 찾아왔어요. 빨간 매직으로 큰 글씨를 썼습니다. 병원, 의료진 근무 중, 응급환자 치료라고 말이죠.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멀리서도 보일 만큼 크게 썼어요. 옥상으로 올라가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 도시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어요.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베트남에서 보셨던 풍경이 이런 거였을까 싶었어요. 천막을 옥상 난간에 매달고 나니까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존박이 말했어요. 이제 병원 입구에도 뭔가 표시를 해야 한다고 말이죠. 사람들이 가까이 와도 여기가 병원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말입니다. 병원 정문에도 현수막을 걸었어요. 응급실 24시간 운영, 의료진 상주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입구 양쪽에 의료용 적십자 마크를 크게 그렸어요. 멀리서도 확실히 보이게 말이죠. 존박이 제안했습니다. 옥상에서 교대로 망을 보자고, 라디오로 서로 연락하면서 상황을 파악하자고 말이에요. 해병대에서 배운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존박이 있어서 정말 든든했어요. 라디오를 구해서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존박은 옥상에서 망을 보고 저는 응급실에서 대기하기로 했어요. 혹시 환자가 오면 즉시 치료할 수 있게 말이죠. 김 선생님과 다른 간호사들도 각자 역할을 나눠 맡았습니다. 자정쯤 되니까 라디오에서 존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병원 쪽으로 오고 있다고, 하지만 현수막을 보고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했습니다. 작전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새벽 2시쯤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상을 입은 사람이 병원 문을 두드렸거든요.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저는 즉시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그 여성이 말했어요. 병원 불빛을 보고 찾아왔다고. 정말 다행이라고 말이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표시들이 폭도들을 막는 방패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등대가 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총을 든 루프탑 코리안들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우리도 무언가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존박이 라디오로 보고했어요. 밤새 3번이나 폭도 무리가 병원 쪽으로 왔는데 모두 현수막을 보고 방향을 틀었다고 말이죠. 우리의 작전이 효과를 보고 있었어요. 오전 9시쯤 되니까 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인근 아파트에서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병원으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고혈압 약이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약을 처방해드렸죠.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병원이 문을 열어줘서 고맙다고 말입니다. 점심시간쯤부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대부분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약국들이 모두 문을 닫아서 약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였죠. 당뇨병 환자, 심장병 환자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존박이 옥상에서 내려와서 말했어요. 병원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폭도들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라고 했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정말 그랬어요. 가족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병원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되니까 젊은 엄마가 아기를 안고 들어왔어요. 아기가 열이 심하게 나는데 소아과가 모두 문을 닫았다는 거였습니다. 김 선생님이 아기를 진찰하시더니 해열제를 처방해 주셨어요. 엄마가 울면서 고마워했습니다. 그때부터 병원의 역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응급 환자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 사람들의 마지막 의료 거점이 된 거였습니다. 약국도 닫고
다른 병원들도 모두 문을 닫은 상황에서 말이죠. 저는 존박에게 제안했습니다. 옥상에 임시 응급처치소를 만들어 보자고 말이에요. 혹시 많은 환자가 한꺼번에 오면 1층 응급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존박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어요. 옥상에 천막을 치고 간단한 의료용품들을 가져다 놨습니다. 붕대, 소독약, 진통제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었어요. 멀리서 보면 마치 야전병원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베트남에서 근무했던 그런 곳 말이죠. 해가 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병원으로 피해왔어요. 집이 불타서 갈 곳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고 가족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여기서 밤을 보내도 된다고, 안전하다고 말이죠. 밤 10시쯤 되니까 병원 로비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부분 노인분들과 아이들이었어요. 저는 담요를 나눠드리고 따뜻한 차를 끓여드렸습니다. 마치 대피소 같은 분위기였지만 모두들 안심하는 표정이었어요. 존박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대단한 거라고 말이에요. 총으로 사람들을 막는 게 아니라 치료와 보호로 지역을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쟁이 아닌 구조의 기술로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있었던 거죠. 셋째 날 아침,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 앞에서 시위 참가자 한 명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거든요. 다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의식도 흐릿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말렸어요. 위험하다고, 시위 참가자를 도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환자는 환자일 뿐이거든요. 정치적 성향이나 참여한 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 청년을 병원 안으로 옮겨서 치료했어요. 다행히 총상은 아니었고 돌에 맞아서 다친 거였습니다.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면서 물었어요. 어떻게 다쳤는지 말이죠. 청년은 고마워하면서 대답했습니다. 경찰과 충돌하다가 돌에 맞았다고 했어요. 병원들이 모두 문을 닫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는데 이곳에 불빛이 보여서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청년에게 말했어요. 정치는 모르겠지만 다친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말이죠. 그 청년이 나가면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동료들에게 병원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오후부터 시위 참가자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모두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됐어요. 병원에 시위 참가자들이 오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매우 조용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치료받고 나서는 조용히 사라졌어요. 오후 3시쯤 되니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핸드폰으로 병원 모습을 찍어서 SNS에 올렸던 모양이에요. 갑자기 병원으로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기자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자는 지역 신문사 기자였어요. 정말 24시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답했어요. 환자가 있는 한 계속 문을 열어둘 거라고 말했죠. 기자가 놀라워했습니다. 저녁 6시쯤에는 TV 기자도 왔어요. 카메라를 들고 와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기자가 말했습니다. 지금 LA에서 문을 연 병원은 여기가 유일하다고, 사람들이 이 병원 때문에 희망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제서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총을 들지 않았지만 더 강한 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이죠. 바로 붕대와 약, 그리고 생명을 구하려는 의지라고 했습니다. 기자가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밤 9시 뉴스에 우리 병원이 나왔습니다. LA 폭동 속에서 유일하게 문을 연 병원이라고 소개됐어요. 인터뷰 장면도 나왔는데 제가 한 말이 자막으로 떴습니다. 총이 아닌 붕대로 지킨 병원이라고 말이죠. 그날 밤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뉴스를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먼 곳에서도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병원을 지킨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넷째 날부터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병원 주변에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환자들 가족이었는데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합류했습니다. 마치 병원을 지키는 자경단 같았어요. 한인 청년들도 나타났습니다. 코리아타운에서 온 대학생들이었어요. 그들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뉴스를 보고 도우러 왔다고,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저는 고마우면서도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위험해질까봐 말이죠. 청년들이 제안했어요. 밤에 교대로 병원 주변을 지키겠다고 말이죠. 폭도들이 와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폭력은 안 된다고, 우리는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이죠. 청년들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오후에 외국 기자도 왔어요. CNN 기자였는데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았습니다. 그 기자가 물었어요. 왜 총을 들지 않았는지, 루프탑 코리안들과 뭐가 다른지 말이죠.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습니다. 총을 든 사람들도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그들도 자신들의 방식으로 지키려고 했던 거니까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의료진이라고, 생명을 구하는 게 우리의 무기라고 했습니다.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더 많은 질문을 했어요. 저녁 뉴스에 또 나왔는데 이번에는 국제 뉴스였습니다. 폭동 속에서 무기 대신 의료도구로 지역을 지키는 한국계 간호사라고 소개됐어요. 집에 있던 가족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TV에서 저를 봤다고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날 밤 정말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 앞에 촛불을 든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조용히 서 있으면서 병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흑인, 백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할 것 없이 모든 인종이 함께 있었어요. 한 흑인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자가 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정말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영웅이라고 말이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정쯤 되니까 더 신기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폭도 무리가 병원 쪽으로 오고 있었는데 촛불을 든 시민들이 조용히 길을 막고 있는 거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폭력도 쓰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죠. 폭도들이 잠시 망설이더니 방향을 틀어서 갔습니다. 총도 없고 무기도 없는 사람들이 폭도들을 막아낸 거예요. 평화의 힘이 폭력보다 강하다는 걸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병원이 단순한 의료시설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이 도시의 마지막 방어선이 된 거였습니다. 군대나 경찰이 아닌 의료진과 시민들이 함께 만든 평화의 요새였어요. 새벽 3시쯤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LA 폭동이 점점 진정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마지막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말이죠. 일주일 후 폭동이 완전히 진정됐습니다. 거리에 경찰들이 다시 나타났고 상점들도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저는 병원 옥상에서 내려다보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불타는 지옥 같았던 이곳이 평화를 되찾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국 보건청에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우리 병원에 특별 표창을 수여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폭동 기간 중 유일하게 운영을 지속한 의료기관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표창식 날 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보건청 국장님이 직접 오셔서 상을 주셨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보여준 용기와 헌신이 미국 의료진의 모범이 되었다고 말이죠. 저는 겸손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뿌듯했던 건 따로 있었어요. 한인 사회에서 보내온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신문에서 특집 기사를 냈고 코리아타운 곳곳에서 축하 인사를 받았어요. 루프탑 코리안들의 총기 방어와는 다른 방식으로 한인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한인 회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인의 자랑이라고, 우리가 총 대신 치료로 더 큰 감동을 줬다고 하셨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혼자 한 게 아니라
모든 동료들과 함께 한 거라고 말이죠. 몇 달 후에는 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병원을 지켜준 시민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인종과 종교를 넘어서 서로 도우며 살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폭동이 오히려 더 큰 화합의 계기가 된 셈이었어요. 미겔 아저씨도 다시 나타났습니다. 폭동 기간 중에 숨어 지냈는데 뉴스를 보고 감동받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끝까지 병원을 지켜준 덕분에 다시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고 고마워했습니다. 1년 후 TV 다큐멘터리에서 우리 이야기를 다뤘어요. 제목이 붕대로 지킨 평화였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무기를 들지 않았지만 더 강한 저항을 보여줬다고 말이죠. 생명을 지키는 것만큼 강한 저항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정말 무서웠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어요. 총을 든 루프탑 코리안들도 용감했지만 우리는 다른 방식의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치유와 연대, 보호와 희망의 용기 말이에요. 아버지가 베트남전에서 배운 건 전투였지만 저는 병원에서 더 큰 걸 배웠습니다. 진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생명을 구하고 희망을 지키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그때를 떠올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환자를 지키겠다는 다짐을 하죠. 총이 아닌 붕대로, 폭력이 아닌 치료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날 그녀는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붕대를 들었고 공포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폭력의 시대 속에서 한 간호사와 작은 병원이 도시의 마지막 희망이 되었죠.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지켜서 남기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걸 한국인들은 그날 증명해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감동적인 사연을 담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고양이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